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제 갈 길을 가서 내 친구를 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답장이 왔다. 언젠가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 교실의 내 책상에서 책에 꽂힌 종이 쪽지를 보았다. 쪽지는 동급생들이 이따금 수업 시간에 은밀히 쪽지를 전달할 때 접는 방식으로 접혀 있었다. 나는 대체 누가 이런 쪽지를 보냈을까 의아했다. 그 누구하고도 그런 식으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재미로 하는 도발이겠거니 여겼다. 나는 그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았기에 쪽지를 읽지도 않고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수업 시간에 쪽지가 우연히 다시 손에 들어왔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을 펼쳤고 거기 적힌 몇 마디 글자를 보았다. 슬쩍 한번 쳐다보고는 어떤 한마디 말에 눈길이 꽂혀서 깜짝 놀라 읽었다. 혹독한 추위를 맞은 듯 운명 앞에서 심장이 움츠러들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나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읽은 다음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그와 나 말고는 아무도 그 새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그가 내 그림을 받은 것이다. 그는 이해했고 내가 그 뜻을 해석하도록 도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부분이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는데 아프락사스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수업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로 그 시간이 끝났다. 오전의 마지막 수업인 다음 시간이 시작되었다. 젊은 교생 선생님이 맡은 수업인데 그는 대학을 간 나와 아직 젊고 우리에게 거짓 위험을 부리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 좋아했다.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은 내가 흥미를 느끼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기계적으로 책을 펼치긴 했지만 번역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여튼 나는 데미안이 옛날에 종교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얼마나 옳은지를 이미 여러 번이나 경험했다. 무언가를 충분히 강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었다. 수업 시간에 내가 자신만의 생각에 완전히 몰두해 있으면 나는 아주 조용해지고 선생님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다 만일 산만해지거나 졸고 있으면 선생님은 벼랑간 앞에 와서 서 있곤 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다. 하지만 정말 생각을 하면 정말로 깊이 몰두해 있으면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이미 시험해보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옛날 데미안과 함께하던 시절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빛과 생각으로 매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자주 느꼈다. 그때도 나는 그렇게 헤로도토스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 안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큰 소리로 아프락사스라는 낱말을 말하고 있었다. 폴렌 선생님은 내가 놓친 앞부분에 이어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는 고대 종파들의 의견과 신비적인 합의를 합리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흔히 그러듯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학문이란 고대에는 아예 없었다. 그 대신 철학적이고도 신비주의적인 진리를 향한 깊은 탐색이 있었는데 그런 탐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부분적으로는 거기서 마법과 농간이 생겨났고 그것은 자주 기만과 범죄로 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법도 고귀한 기원과 깊은 사상을 지녔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아프락사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흔히 그리스의 마법 주문과 연관시켜 말하면서 오늘날에도 야만적인 종족들이 믿는 무슨 마법을 부리는 악마의 이름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아프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이름이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의 결합이라는 상징적 과제를 지닌 어떤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키가 자그마한 이 학자는 섬세하고도 열성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라는 이름도 더는 언급되지 않았기에 나도 곧바로 나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의 결합이라는 말이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나는 여기서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우정의 맨 끝 무렵에 데미안과의 대화에서 친숙해진 생각이었다. 데미안은 당시 우리가 숭배하는 하느님이란 멋대로 나누어 놓은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전체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신을 갖든가 아니면 신에 대한 예배와 나란히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프락사스는 바로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이었다. 한동안 나는 아주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그 신을 추적해 보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아프락사스를 찾아 헛되이 도서관 전체를 뒤져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본질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탐색하는 이런 방식에는 잘 맞지가 않았다. 그러면 학문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의 손에서는 돌이 되어버리고 만다. 내가 한동안 그토록 열렬히 빠져 있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이제 차츰 사라져버렸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내게서 천천히 멀어지면서 점점 수평선으로 다가가더니 갈수록 어렴풋해지고 멀어지고 흐릿해졌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마치 몽유병자처럼 지속하던 독특하게 내면 안으로 은둔해버린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삶을 향한 동경, 아니, 오히려 상을 향한 동경이 피어났다. 한동안 베아트리체를 향한 숭배로 풀 수 있었던 성적인 충동이 새로운 모습과 목적들을 동경하였다. 나는 여전히 그 어떤 충족도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동경을 속이면서 내 동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찾아가곤 하던 여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기란 전보다도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나는 다시 자주 꿈을 꾸었고 밤보다 오히려 낮에 더 많은 꿈을 꾸었다. 여러 상상들, 모습들, 소망들이 내 안에서 피어올라 나를 외부 세계에서 떼어놓았기에 나는 현실의 환경보다는 내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 꿈이나 그림자들과
점점 더 진짜처럼 더욱 생생히 교유하며 살았다. 어떤 특정한 꿈 또는 환상놀이가 언제나 거듭 나타나면서 내게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지속적인 이 꿈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의 현관문 위에서 문장의 새가 푸른 바탕을 배경으로 노랗게 빛났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었는데 내가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포옹하려고 하자 실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강하며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그림과도 닮은 그러면서도 다른 강인하면서도 온전히 여성적인 모습. 이 모습은 나를 끌어당겨 깊고도 떨리는 사랑의 포옹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인 이 포옹은 신을 향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범죄였다. 어머니에 대한 너무 많은 기억들,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나를 껴안은 이 모습 속에 유령처럼 스며 있었다. 그녀의 포옹은 모든 경외심을 위반하는 것이면서도 영혼의 지복이었다. 나는 이따금 깊은 행복감을 아는 채 이 꿈에서 깨어났고 또 이따금은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나듯이 죽음의 공포와 죽도록 괴로운 양심의 가책을 지닌 채 깨어나기도 했다. 온전히 내면에서 생겨난 이 모습과 내가 찾으려는 신에 대해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 사이에 오직 무의식에서만 차츰 그 어떤 결합이 나타났다. 그 결합은 점차 긴밀해지고 내밀해졌다. 나는 나 자신이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희열과 공포, 남자와 여자가 뒤섞인 가장 거룩한 것과 추한 것이 서로 뒤엉킨 깊은 죄가 가장 사랑스러운 무죄를 번개처럼 관통하는 내 사랑의 꿈의 모습은 그랬고 아프락사스 또한 그랬다. 사랑은 이제 내가 맨 처음에 두려워하며 느끼던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의 모습에 바치던 경건하게 정신화된 예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두 가지 모두였다. 두 가지 모두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었다. 사랑은 천사의 모습이며 악마이고 하나가 된 남자이며 여자이고 인간이며 동물이고 최고의 선이며 극단적인 악이었다. 이를 겪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었고 이를 맛보는 것이 내 운명이었다. 나는 운명을 향해 동경과 공포를 품었지만 운명은 언제나 거기 있었고 언제나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에 김나지움을 떠나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입술 위로는 수염이 살짝 자랐고 나는 이제 다 자란 인간이었는데도 어쩔 줄 모르고 목적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만 분명했다. 내 안의 목소리, 꿈의 영상이었다. 나는 그것의 안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과제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매일 거부했다. 어쩌면 내가 미쳤나? 어쩌면 내가 다른 애들과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드물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애들이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었고 약간의 부지런함과 노력만 기울이면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과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도 따라갈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못했다. 다른 애들이 하듯이 내 안에 어둡게 감추어진 목적을 끄집어내서 내 앞 어딘가에 또렷이 그려보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이점이 있을지 잘 알았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뭔가가 되겠지만 그게 뭔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어쩌면 여러 해 동안 찾고 또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악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나는 자주 내 꿈속의 강렬한 사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릴 수만 있었다면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대체 어디 있나? 나는 몰랐다. 오직 그가 나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 언제 그를 다시 만날까? 베아트리체 시절 그 몇 주, 그 몇 달간의 쾌적한 고요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당시 나는 섬에 도달했고 이제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상태가 사랑스러워지고 어떤 꿈이 쾌적해지면 그것은 금방 시들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그리워 탄식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이제 진정되지 않는 갈망과 긴장된 기다림의 불꽃 속에서 살았다. 그것이 자꾸 나를 몹시 거칠게 또 미치게 만들었다. 꿈속 연인의 모습을 자주 무척이나 뚜렷이 보았다. 나 자신의 손보다도 더 뚜렷했다. 그 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앞에서 울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 모습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애인이라 부르며 그 성숙하고도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키스를 예감했다. 그 모습을 악마이자 창녀, 흡혈귀이자 살인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유혹하여 가장 섬세한 사랑의 꿈으로 또 난잡한 음탕함으로 이끌었다. 여기서는 그 무엇도 너무 좋거나 소중하지 않았고 그 무엇도 너무 나쁘거나 저급하지 않았다. 그 겨울을 나는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 속에서 보냈다. 고독에는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였고 고독은 나를 짓누르지도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세메와 꿈속의 거대한 모습과 더불어 살았다. 그 모습은 내 운명이며 연인이었다. 그 안에서 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도 드넓은 것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이 아프락사스를 가리켰으니까. 하지만 이런 꿈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의 그 어떤 생각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나는 무엇도 부를 수 없었고 그 무엇에도 내 마음대로 색깔을 줄 수 없었다. 그것들이 와서 나를 데려갔고 나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들이 내 삶을 결정했다. 겉으로는 퍽 안전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내 동료들도 그것을 알고는 내게 은밀한 존경심을 보냈다. 그 존경심에 나는 때때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하면 나는 동료들 대부분을 아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로써 이따금 그들을 놀라게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거의 또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열중해 있었고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였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 조각 삶을 살아봤으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세상으로 내보냈으면 세상과 관계를 맺고 투쟁도 해봤으면 하고 간절히 원했다.
이따금 저녁에 거리를 걸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한밤중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정말 이제는 내 애인을 만나게 되리라. 그녀가 다음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으리라.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불러주리라. 이따금은 이 모든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여겨졌고 한 번은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했다. 당시 나는 독특한 피난처를 찾아냈다. 흔히 말하듯이 우연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우연이란 없다. 누가 무언가를 꼭 필요로 하는데 제게 꼭 필요한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우연히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갈망과 필연성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것이다. 나는 도시를 쏘다니는 길에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두세 번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들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다시 오르간 소리가 들렸고 바흐를 연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문으로 다가가 보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골목길에는 인적이 드물었기에 나는 교회 모퉁이의 갓돌 위에 앉아 외투깃을 세우고 음악을 들었다. 크지는 않아도 좋은 오르간이었고 연주는 아주 훌륭했다. 극히 개인적인 의지와 고집을 독특하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마치 기도처럼 들렸다. 나는 저기서 연주하는 저 남자가 이 음악 속에 보석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얻듯이 이 보석을 얻으려고 건반을 두들기며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음악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런 영혼의 표현만은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내 안에서 음악을 어떤 자명한 것처럼 느끼곤 했다. 이어서 악사는 현대의 곡을 연주했다. 레거의 곡인 듯 싶었다. 교회는 어둠에 잠겼고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옆 창문을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르간 연주자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나보다는 몇 살 위였고 억세고 땅딸막한 모습이었다. 그는 힘차면서도 마지못한 걸음으로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그 뒤로 이따금 저녁 시간에 교회 앞에서 앉아 있거나 이리저리 서성였다. 한 번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연주자가 저 위쪽 오르간석에서 빈약한 가스 불빛에 연주하는 동안 반 시간이나 추위에 벌벌 떨면서 행복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나는 연주자 자신만을 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연주하는 것이 모두 서로 연관된 듯 어떤 비밀스러운 연관성을 가진 듯 했다. 연주하는 음악마다 모두 신앙심과 헌신, 경건함이 깃든 것이었지만 교회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나 거지처럼 경건했다. 모든 종파를 넘어선 세계 감정에 대한 가차없는 헌신이 담긴 경건함이었다. 바흐 이전의 대가들과 옛날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을 열심히 연주했다. 그리고 모든 곡이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 모든 곡이 악사가 자기 영혼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움, 세상을 지극히 내적으로 움켜잡기, 세상과 다시 가장 거칠게 작별하기,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열렬히 귀 기울이기, 헌신의 도취, 경이로운 것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한 번은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에서 떠날 때 몰래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가 저 멀리 도시의 변두리에서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를 분명히 보았다. 검은 펠트 모자를 쓴 그는 자그마한 홀의 구석 탁자에 포도주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못생기고 약간 거칠었으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고집스러움에 제멋대로이고 의지력이 강한 모습이었지만 입술 언저리는 연약하고 천진해 보였다. 남성적이고 강인한 요소는 모두 눈과 이마에 몰려 있었고 얼굴 아래쪽은 섬세하고 미숙하며 통제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연약했다. 우유부단함이 그득한 턱은 마치 이마와 눈길과는 반대이기라도 한 듯 소년 같았다. 자부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짙은 갈색의 눈이 내게는 친근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는 나를 쫓아내려는 듯이 쏘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버티면서 굴하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마침내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어쩌자고 그리 날카롭게 보는 거요? 나한테 뭘 바라시나? 바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 이미 상당히 알고 있죠.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음악 팬이요? 음악을 숭배하다니. 그건 구역질나는 일인데.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벌써 당신의 연주를 여러 번 들었지요. 저 바깥 교회에서요. 내가 말했다. 어쨌든 귀찮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당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게 무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나야 교회에서 당신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언제나 문을 잠그는데. 최근에 그걸 잊으셨지요? 그래서 안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땐 밖에 서 있거나 아니면 갓돌 위에 앉아 있곤 하죠. 그래요? 다음번엔 안으로 들어오시오. 좀 더 따뜻할 테니. 그냥 문을 노크하면 됩니다. 세게. 물론 연주할 때는 안 되고. 그럼 말해보시오. 대체 무슨 말을 할 셈이요? 아직 젊은 사람이구먼. 김나지움 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댁은 음악가요? 아닙니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죠. 그냥 당신이 연주하는 음악 같은 걸요. 아주 절대적인 음악을.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하늘과 지옥을 흔들어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은 내 생각에 별로 도덕적이지 않아서 참 좋죠. 다른 건 모두 도덕적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걸 찾고 있거든요. 도덕적인 것에선 고통만 느끼죠.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가 없네요. 당신은 아시지요?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런 신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악사는 챙이 넓은 모자를 살짝 뒤로 젖히고 넓은 이마에서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러면서 나를 뚫어질 듯 바라보더니 얼굴을 탁자 너머 내 쪽으로 내밀었다.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당신이 말한 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 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알죠. 그 이름은 아프락사스입니다. 악사는 누군가 우리 말을 엿듣기라도 할까봐 불신에 차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내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내 생각대로군. 그렇게 생각했지. 당신 누구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대체 아프락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지? 우연히요. 그가 탁자를 탕 치는 바람에 포도주가 찔끔 넘쳤다. 우연이라고! 그런 빌어 먹을 소리 마시오, 젊은이! 아프락사스에 대해선 우연히 알 수가 없어. 알아두시오. 내가 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지. 내가 좀 아니까. 그는 침묵한 채로 의자를 조금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부풀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 말고 다음번에. 자, 받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대로 입고 있던 외투 호주머니를 뒤져서 군밤 몇 알을 꺼내 내게 던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먹었다.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이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그가 속삭였다. 그에 대해선 어디서 들었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했다. 내가 혼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어린 시절 친구가 생각났지요. 그 친구가 무척 많은 것을 안다고 믿었으니까 난 무언가를 그렸어요. 지구에서 빠져나오는 새 그림이었죠. 그걸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얼마가 지나 나도 더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종이 쪽지 하나가 손에 들어왔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밤 껍질을 벗겨서 포도주와 함께 먹었다. 한 잔 더 할까? 그가 물었다. 아니 됐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는 약간 실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좋을 대로. 난 좀 달라. 난 여기 남겠소. 이제 가보시지. 그 다음에 오르간 음악이 끝나고 그와 함께 걸어갈 때 그는 말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낡은 골목길에서 어느 위풍당당한 오래된 저택 위층으로 들어가 약간 음침하고 황폐한 커다란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피아노 말고는 음악을 암시하는 것은 없었고 대신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학자의 방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책이 많네요. 내가 칭찬의 뜻으로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거야. 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지. 그렇소, 젊은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서 살지만 자네를 그분들께 소개할 수는 없어. 내 교우 관계는 이 집에선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거든. 나는 잃어버린 아들이니까 아시겠지. 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존경받는 사람이요. 이 도시에서 저명한 목사이고 설교자니까. 자네가 알아먹기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재능이 많고 앞날이 창창한 아드님이야. 하지만 제 길에서 벗어나 살짝 미쳐버린 거지. 신학을 공부하다가 국가고시를 보기 직전에 이 성실한 학과를 떠났어. 하기야 개인적인 탐구만 따지자면 나는 아직도 이 분야에 있지만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어떤 신들을 생각해냈는지가 내겐 언제나 극히 중요한 관심사니까. 그 밖에 지금은 음악가이고 아마 머지않아 자그마한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을 거요. 그럼 다시 교회에 있게 되겠지. 나는 책등을 쭉 살펴보았다. 작은 탁상 램프의 흐릿한 불빛 속에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제목들이 보였다. 그 사이에 방 주인은 어둠 속에서 벽 바로 옆쪽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다. 이리 와보게. 잠시 뒤에 그가 소리쳤다. 이제 철학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입은 닥치고 배를 깔고 엎드려 생각을 좀 하자는 거지. 그는 성냥을 긋더니 자기 앞에 있는 벽난로 속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부채질을 하면서 신중하게 불꽃을 살렸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 너덜너덜한 양탄자 위에 엎드렸다. 그는 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불꽃이 내 마음도 사로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1시간가량 파닥거리는 장작불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불꽃을 바라보았다. 이글이글 타오르다가 바지작거리고 아래로 쓰러졌다가 꿈틀거리며 활활 타오르다가 경련하고
마지막에 고요히 바닥에 가라앉아 자결하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불꽃 숭배는 지금까지 고안된 것 가운데 가장 멍청한 건 아니지. 그가 혼잣말처럼 웅얼거렸다. 그 말 말고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불꽃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꿈과 고요 속에 빠져들어 연기의 형상들과 재의 그림들을 보았다. 한 번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함께 불을 보고 있던 그가 인걸불 속에 송진 한 조각을 던져놓자 작고 날씬한 불꽃이 솟구쳐 올랐다. 그 속에서 노란 새매의 머리를 한 그 새를 보았다. 쓰러져가는 벽난로불 속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실들이 그물처럼 엉켜 철자와 그림들이 나타나고 얼굴, 동물, 식물, 벌레, 뱀들에 대한 기억이 나타났다. 내가 깨어나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두 주먹에 톡을 괜 채 완전히 몰두하여 열광적으로 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젠 가야겠어요. 내가 나직이 말했다. 좋아, 가시오. 안녕?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램프는 꺼져버렸기에 나는 어두운 방과 새카만 복도와 계단을 더듬더듬 힘들게 통과하여 마법에 걸린 낡은 저택을 빠져나왔다. 거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불을 밝힌 창은 하나도 없었다. 문 앞에 주석으로 된 작은 팻말이 가스등 불빛 속에서 빛을 발했다. 피스토리우스, 주임 목사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홀로 내 작은 방에 앉았을 때에야 비로소 아프락사스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별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껏 10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를 방문한 일은 몹시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그는 다음번에 아주 정선된 옛날 오르간 음악 한 곡을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북스테후대의 파사칼리아였다.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우리가 함께 그의 울적한 은둔자의 방 바닥 벽난로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게 첫 가르침을 준 셈이었다. 불을 들여다본 것이 내게 좋은 작용을 하여 내가 언제나 지니고 있었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여러 성향들을 확인시켜주고 또 강화시켜 주었다. 나는 그 사실을 점차 분명히 알게 되었다. 벌써 어린 시절에 나는 자연의 기묘한 형태들을 바라보려는 성향이 있었다. 관찰이 아니라 그 본래의 마법에 그 뒤얽힌 깊은 언어에 마음을 빼앗겼다. 목화된 긴 뿌리, 암석에 나타난 여러 색깔의 광맥들, 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 얼룩, 유리에 난 균열들. 이런 모든 것이 내게는 때때로 대단한 마법을 부렸으며 무엇보다도 물과 불, 연기, 먼지, 그리고 특히 눈을 감으면 보이는 빙글빙글 도는 색깔점이 그랬다. 피스토리우스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난 다음 며칠 동안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다. 내가 그 뒤로 느낀 어느 정도의 활력과 기쁨,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감정의 상승이 순전히 활활 타오르는 불을 오랫동안 바라본 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불을 바라보는 일이 특이하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원래 목적을 향해 가는 도중에 겪은 몇 안 되는 경험에 이 새로운 경험도 더해졌다. 그런 형태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며 이상하고도 꿈틀거리는 자연 형태에 몰두하다 보면 이런 형태들을 잊게 한 의지력과 우리의 내면이 서로 일치한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물론
곧바로 그런 일치감을 우리 자신의 변덕으로, 우리 자신의 창작으로 여기려는 유혹을 느끼지만 우리는 자신과 자연 사이에 있던 경계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이런 형태들이 외부의 인상이 우리 망막에 맺혀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인상이 눈앞에 나타난 것인지 모르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창조자인지, 우리 영혼이 언제나 끊임없는 세계의 창조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쉽고도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길은 이런 연습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뉘지 않은 동일한 신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외부 세계가 붕괴한다면 우리 중 한 명이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산과 강, 나무와 잎새, 뿌리와 꽃, 자연의 모든 형태가 우리 안에도 미리 새겨져 있으며 바로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질은 영원성이며 우리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대개는 사랑의 힘, 창조의 힘으로 느껴진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나는 이런 관찰을 어떤 책이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았다.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놓은 담벼락을 관찰하는 일이 얼마나 좋고도 깊은 자극을 주는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축축한 담벼락의 얼룩을 보고 그는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보며 느낀 것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번 만남에서 오르간 연주자는 내게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우린 우리 개성의 경계를 언제나 너무 좁게 잡는단 말이지. 우리가 개인적이라고 구분하는 것만을 따로 떼어내 우리 개성에 속한 것이라 여기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제각기 세계의 전체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래. 우리 몸은 물고기나 그보다 훨씬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계보를 속에 지니고 있고 그와 똑같이 우리 영혼도 지금까지 인간의 영혼에 나타났던 것을 모조리 지니고 있다는 말이야.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모든 신과 악마는 그리스 사람 것이건 중국 사람 것이건 아니면 줄루족 것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 안에 있어.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존재하는 거야. 인류가 어느 정도 재능을 가진 아이 단 한 명만 남기고 모조리 멸종한다 해도 그리고 이 아이가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라 해도 이 아이는 모든 과정을 다시 찾아낼 거야. 신과 데몬과 낙원과 계명과 금지들 그리고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해낼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나는 항의했다. 그렇다면 대체 개인의 가치는 어디 있단 말인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완성된 채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잠깐! 피스토리우스가 격하게 소리쳤다. 자네가 그냥 세계를 속에 지니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 사실을 알기도 하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미친 사람이 플라톤을 상기시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헤룬후트파 학교의 경건한 꼬마 학동이 그노시스파나 조로아스터에게 나타나는 깊은 신비주의 맥락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펼치는 일도 가능해.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모르는 한 그는 나무나 돌 고작해야 짐승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인식의 첫 불꽃이 깜빡거리면 그는 인간이 되지. 자넨 설마 저 바깥 길거리를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는 모든 존재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들이 두 발로 똑바로 서고 애를 임신하면 태내에 9달을 품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개미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꿀벌인지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 모두에겐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다만 스스로 그걸 눈치채고
스스로 어느 정도는 그걸 의식하는 법을 배워야만 이 가능성이 진짜 그의 것이 되는 거지. 우리 대화는 대강 이런 식이었다. 그런 대화가 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나 완전히 놀라운 것을 알려주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모든 대화는 극히 진부한 것조차도 줄곧 나직하게 내 안에 같은 지점을 망치질했다. 그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을 돕고 내가 허물을 벗도록, 내가 알껍질을 깨뜨리도록 도와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를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 올리곤 했다. 나의 노란 새가 부서진 세 개의 껍질에서 맹금류의 아름다운 머리를 치켜들 때까지. 우리는 자주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침 놀라운 예 하나가 기억난다. 한 번은 꿈속에서 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게 도약을 하다가 공중에서 나뒹굴며 떨어지곤 했다. 이 날아오르는 느낌은 상쾌했지만 뜻하지 않게 상당한 높이에 오르는 순간 상쾌함은 곧바로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참거나 쉬는 것을 통해 상승과 하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우 안심했다. 그 꿈에 대해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를 알게 만든 도약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그건 누구에게든 두려운 일이기도 해. 끔찍하게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정해진 규정의 손길에 붙잡혀 보행자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자넨 안 그렇지? 자넨 계속 날아오르고 있어. 씩씩한 청년에게 어울리는 방식이지. 그리고 보라고. 자넨 차츰 스스로 날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있어. 섬세하고도 작은 독자적인 힘, 하나의 신체 기관, 하나의 방향키가 자네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 거대한 보편적인 힘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말이지. 그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게 없다면 인간은 의지도 없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꼴이지. 예를 들어 미친 사람들이 그렇다네. 미친 사람들에게는 저 보행자 도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욱 깊은 예감이 주어졌네. 다만 그들은 그리로 날아갈 어떤 열쇠도 방향키도 없기에 바닥 없이 추락하는 거야. 그런데 싱클레어, 자넨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아직 모르겠나? 자넨 새로운 기관, 호흡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그걸 해내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자네의 영혼이란 게 깊은 곳에선 거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자네의 영혼이 이 기관을 새로 발명한 건 아니니까. 그건 새로운 게 아니지. 그냥 빌린 거야. 수천 년 전부터 있던 거니까. 그건 물고기들에게 있는 평형 기관인 불에라네. 실제로 오늘날에도 몇몇 특이하고 오래된 물고기 종류들에게선 불에가 동시에 일종의 폐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로 호흡에 쓰일 수도 있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꿈속에서 비행용 불에로 사용한 폐와 아주 똑같은 거지. 그는 심지어 동물학 책 한 권을 가져와서 내게 저 오래된 몇몇 물고기 종류의 이름과 도판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나는 독특한 전율을 느끼며 내 안에 이전 진화 시대의 한 기능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